서울 남부 재래시장의 한가운데 갑자기 걸음을 멈춘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75세의 손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고 몸은 어느새 완벽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의 기억이 순간 그의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시장이었고 박주모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반응에 놀라며 장바구니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또 그 기억이 찾아왔군. 그는 중얼거리며 흔들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박 씨는 변함없이 이 시장을 찾았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고르는 소소한 즐거움이 그의 조용한 노후 생활에 작은 활력이 되어 주었거든요. 은퇴 후 10년 넘게 이어온 그의 일상이었어요. 시장은 그에게 안식처나 다름없었습니다. 형형색색 과일이 쌓인 좌판, 갓 구워낸 빵 냄새가 풍기는 베이커리, 싱싱한 생선이 가득한 수산물 코너, 모두 그에게 평화로운 일상의 조각들이었지요. 박 씨는 이런 평범한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던 그 시간을 보낸 후에야 일상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아내와 사별한 후로는 더더욱 이 소소한 행복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가족은 미국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고 손자 현우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바쁜 학교 생활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사람들은 그에게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시장 입구를 지나 과일 가게로 향하던 박 씨의 귀에 언성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작은 반찬 가게 주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박 씨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려 자신의 길을 계속 가려 했습니다. 참 시끄럽네. 박 씨는 중얼거리며 길을 재촉했어요. 이제는 그런 일에 끼어들 나이도 체력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주변 상인들은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그 청년은 완장을 두른 듯한 태도로 시장을 활보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슷한 옷차림의 두 명이 더 따라다녔어요. 문신이 새겨진 두꺼운 팔뚝, 허리춤에 은근히 드러나는 둥기의 형체. 그들이 어떤 부류인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비 2배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더 못 내요. 반찬 가게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안 된다고? 이 동네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아? 그게 다 누구 덕분인지 생각해봐. 청년이 좌판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물건들이 흔들렸고 몇몇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박 씨의 시선이 반찬 가게 주인에게 향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최근에 시장에 자리를 잡은 듯 했어요. 박 씨는 그녀가 종종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정말 상관없는 일인데 박 씨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반찬 가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수십 년 전 그를 움직이게 했던 그 본능,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50년 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베트남 정글 속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군인, 팀원들의 목숨을 책임지던 지휘관, 그리고 적진에 침투하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죠. 맹호부대 소속 특수작전팀의 일원으로 그가 완수한 임무들은 대부분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너무 비밀스러운 작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박 씨는 그 모든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와 남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박 씨는 그저 평범한 은퇴 노인일 뿐이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저기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상황에 개입했어요. 검은 재킷의 청년이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경멸이 묻어났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짧게 깎은 머리, 턱 아래로 이어지는 옅은 칼자국까지 그는 전형적인 거리의 폭력배였습니다. 뭐야 할배, 당장 꺼져. 여기 볼 일 없음 썩 나가. 청년이 무시하듯 내뱉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평화로운 일상이 이 순간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직감했거든요. 가죽 재킷을 입은 청년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했어요. 베트남에서도 그런 눈빛을 가진 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과시와 허세로 위협하는 그들의 모습.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나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개 진짜 위험을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 살기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냥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박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팀원들에게 이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그 차분함이 팀에 안정감을 주곤 했었죠. 청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두 동료도 천천히 박 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3명의 젊은 남성들이 한 노인을 둘러싸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르신,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반찬 가게 주인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눈짓으로 박 씨에게 상황에 끼어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야, 아줌마, 할배 걱정할 시간에 돈이나 챙겨. 내일까지 2배로 가져와. 알았어? 청년이 여성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박 씨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가죽 재킷의 청년이 박 씨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키는 박 씨보다 한 뼘 이상 컸고 어깨도 2배는 넓어 보였어요. 젊음의 힘이 넘치는 몸이었습니다. 청년은 위협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박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봐 할배, 오늘 왜 이렇게 재수없게 구는 거야? 응? 죽고 싶어? 청년이 박 씨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어요. 그 순간 박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어떤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시장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할아버지와 젊은 조폭의 대치. 그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젊은이 이제 그만하지. 박 씨가 청년을 향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 할배가 미쳤나? 청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웃었어요. 이분은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인데 왜 괴롭히나요? 젊은 사람이. 박 씨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노인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박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 박 씨는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근육은 위험 앞에서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노인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과 격동적인 젊은 시절의 기억, 그 교차점에서 박 씨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가죽 재킷의 청년이 다시 손을 뻗었을 때 박 씨의 모든 감각은 최고조로 깨어났습니다. 이제 시장의 평화는 깨어질 참이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청년의 손이 박 씨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노인의 몸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사과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꺼져, 할아버지. 참견하지 말고 집에 나가. 청년이 거칠게 내뱉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동료들도 낄낄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박 씨는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왼쪽 무릎을 스쳤어요. 오래된 총상 흉터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습도가 높거나 긴장할 때면 항상 욱신거렸거든요. 반찬 가게 주인 여성이 황급히 달려와 박 씨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야, 아줌마. 이 할배 아는 사람이야? 청년이 위협적으로 물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박 씨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손님분이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러지 마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난 괜찮소. 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여성의 팔을 부드럽게 내렸어요. 장사하는 분한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청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배, 진짜 귀찮게 구네. 내가 왜 그러냐고. 이게 우리 구역이니까 그런 거지.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박 씨의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이해돼? 안 돼? 귀도 안 들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습니다. 누구도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청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청년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노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비굴하게 굴복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귀는 잘 들립니다만 그런 말투는 처음 듣는군요. 박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났었는데. 청년이 비웃으며 동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할배가 꼰대질하네.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다시 박 씨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아버지, 지금은 2025년이야.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세상은 변했을지 몰라도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았을 텐데. 박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리, 웃기지 마. 여기선 내가 룰이야, 알았어? 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한 번 더 참견했다간 그 늙은 몸뚱이 성한데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박 씨의 눈앞에 갑자기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트남 정글 속 매복하고 있던 적군의 모습, 팀원들을 향해 달려오던 적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내렸던 결정들, 시간이 이상하게 느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청년의 거친 호흡 소리, 주변 시장의 웅성거림, 반찬 가게 여주인의 떨리는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청년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 씨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였어요. 주변에서 놀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손이 내려오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 씨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의 손이 그렇게 빠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박 씨는 청년의 손목을 잡아 살짝 비틀었습니다. 특별한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년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박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장기를 두듯 침착했어요. 이봐, 당장 나. 청년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소리쳤습니다. 청년의 동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괴롭혀왔소? 박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어딘가 무시무시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뭔 소리야? 당장 나. 청년이 버둥거렸지만
박 씨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마치 쇠집게처럼 말이에요. 한 동료가 갑자기 뒤에서 박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 순간 변화가 일어났어요. 50년 전 정글에서의 기억이 현실과 겹쳐졌습니다.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박 씨는 잡고 있던 청년을 살짝 밀어내며 부드럽게 몸을 틀었습니다. 공격해오던 동료의 팔을 잡아 그대로 관성을 이용해 앞으로 넘어뜨렸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습니다. 시장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노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75세 노인이 젊은 조폭들을 제압하다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뭐야 저 할배.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 씨는 자신도 놀란 듯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받은 동작들, 수천 번 반복한 기술들, 그것들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근육 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청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너 뭐야? 감히 우리한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난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요. 박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만 젊은 시절에 조금 특별한 일을 했을 뿐이지. 세 번째 동료는 이미 몇 걸음 뒤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랬어요. 항상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위험했거든요. 여보세요, 형님? 여기 시장에서 좀 이상한 일이. 전화를 걸던 청년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끝내야 했어요. 그는 두 청년 사이를 지나 전화 거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놀라서 전화를 떨어뜨렸어요. 이봐, 저리 가.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청년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박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마치 포식자가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듯한 그런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청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상황이 갑자기 위험해졌습니다. 다가오면 찌를 거야. 진짜 찌를 거라고.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겨누었어요. 박 씨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큰 칼을 든 사람도 많이 봤네. 청년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너무 강렬했어요. 마치 전쟁터를 걸어온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강인함과 단호함이었습니다. 넌 그걸 쓸 생각이 없어. 박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겁주려고 꺼낸 것뿐이지. 넌 살인자가 아니니까.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는 실제로 한 번도 칼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위험용으로만 가지고 다녔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박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중호 씨, 박중호 씨 맞으십니까? 박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다소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은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강기태? 강기태는 천천히 걸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폭 청년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양반이 누군지 알고 까불어? 목숨이 아깝지 않나 보네. 누구시라고요? 첫 번째 청년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겠지만 강기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 이 양반 별명이 맹호였어. 알겠나?
청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월남전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맹호라는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테고요. 한국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조폭 세계에서도 종종 회자되곤 했으니까요. 이제 슬슬 꺼지는 게 좋겠다. 강기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알겠나? 청년들은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땅에 떨어진 칼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두 번째 청년을 부축해 일어나게 했어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의 긴장감이 가시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쩐 일이요, 강동지? 박 씨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 시장에서 당신을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소. 강기태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조카놈들이 당신을 건드리다니. 조카라고요?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친조카는 아니고 내가 지금 조직에서 어르신 역할을 하다 보니. 강기태가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함께 싸웠던 전후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지냈던 특수작전팀의 동료. 그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반찬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소. 그저 시장이 평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뿐이요. 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중호라고 합니다. 그냥 이웃 할아버지일 뿐이요. 박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해요. 저는 이 반찬가게 주인입니다.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어르신 반찬은 제가 특별히 챙겨드릴게요. 박 씨는 그저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감사받는 기분이었어요. 강기태가 박 씨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좀 이야기 나눌 시간 있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고 있던 과거가 갑자기 현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사과 몇 개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노인은 나란히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노인이라는 소문이 시장 전체에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긴장감이 그리 불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군화를 다시 신은 것처럼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 후 박 씨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찻집의 구석진 자리, 두 노인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라고 하기엔 너무나 담담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소. 박중호 소위. 강기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우린 당신이 그날 작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소. 박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지. 하지만 운이 좋았어. 당신은 어땠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야 예정대로 귀국했지. 당신이 실종된 후로 우리 팀은 거의 해체 수준이었으니까. 강기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군. 이런 시장에서 만나다니.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아까 그 청년들은 미안하오. 내 조카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강기태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 좀 복잡한 일에 관여하게 됐소. 지역 조직에서 어르신 역할을 하는 셈이지. 박 씨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강기태 소위가 그런 조직에. 강기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도 놀랐겠지.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아들놈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움이 필요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쪽 사람들 뿐이었거든.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랜 전후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지냈소? 결혼은 했고? 강기태가 화제를 돌렸어요. 했었지.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소. 아들은 미국에 살고 손자는 여기서 대학 다니고 있소. 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어. 회사원으로 은퇴하고 지금은 그냥 노인네로 지내는 중이었지. 그랬었지. 오늘 전까지는 말이요. 강기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실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소.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갑자기 피로해 보였어요. 그건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요. 나도 내가 그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소. 그때 박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자 현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잠시만요. 손자 전화라.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현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난 괜찮은데 무슨 일이냐? 지금 할아버지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어요. 시장에서 조폭들이랑 싸우는 장면이요. 현우의 목소리가 흥분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무술을. 진짜 놀랐어요.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좀 복잡한데. 지금 어디니? 학교 앞이요. 지금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내가 집으로 갈 테니 거기서 보자. 박 씨가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군요. 강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것 같소. 그런데 한 가지 경고해야 할 게 있소. 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아까 그 녀석들이 속한 조직의 보스가 쉽게 물러서는 성격이 아니오. 특히 체면이 상하면 말이오. 박 씨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무슨 말이오? 복수할 거요. 반드시. 당신이 그들을 망신시켰으니까. 강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내가 최대한 말은 해보겠지만. 박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나 같은 노인네를 상대로 무슨 복수를.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그다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강기태는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내 연락처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오. 두 노인은 찻집을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5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짧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습하고 덥던 정글의 공기,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그날의 임무. 10년 전까지만 해도 악몽에 시달렸던 그 기억들.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시 생생해졌습니다. 박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7살의 청년은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현우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동영상 봤어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박 씨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동영상 같은 건 관심 없다.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 거실 테이블에 앉자마자 현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무술을 아세요? 특수부대 출신이셨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자에게 과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다고만 알려줬었죠. 그건
오래된 이야기란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 군 생활 중에 좀 특별한 임무를 맡았었지. 특수부대요? 어떤 부대였어요? 현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맹호부대라고. 베트남전에 파병된 부대였어. 박 씨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너무 자세한 건 묻지 말거라. 그건 내가 묻어두고 싶은 과거니까. 현우는 할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군. 누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말이다. 그들이 속한 조직이. 박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현우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모르겠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현우가 도어폰으로 확인했어요. 경찰이에요, 할아버지.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벨이 다시 울렸어요. 열어주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중년의 형사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 같았습니다. 박중호 씨 맞으신가요? 형사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박 씨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요. 형사가 말했어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 박 씨께서 관련되어 계신 것 같아서요. 네, 할아버지가 폭행을요?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는 그저 자신을 방어한 것뿐이에요. 형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 씨의 얼굴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 전 그는 이보다 훨씬 더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형사의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씨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폭들이 반찬 가게 주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개입하게 된 일, 그들이 먼저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은 단지 방어를 했을 뿐이라는 것까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영상을 봤습니다만 박 씨께서 보여주신 기술이 일반인의 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지요. 형사의 눈빛이 변했어요.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실례지만 어떤 부대셨나요? 맹호부대였소. 하지만 그건 오래된 이야기고. 박 씨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일은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이요.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을 뿐이요. 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 신고를 한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시죠? 지역 조직 말입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이 신고했다고요? 내가 그들을 폭행했다고?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영상이 있으니 상황은 명확합니다. 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협박과 공갈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박 씨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겠니?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말과 달리 긴장해 보였어요. 베트남전 특수부대,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현우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박 씨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단다.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우리 부대는 특수 임무를 수행했지. 대부분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은 임무들이었단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 인물을 납치하거나. 박 씨의 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때로는 처리해야 할 대상도 있었지.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임무에서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단다. 박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팀원 대부분을 잃고 나도 중상을 입었지. 정글에서 혼자 일주일을 버티다가 겨우 구조됐어. 현우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그런 극한의 경험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로 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단다.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박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몸이 기억하고 있더구나. 모든 훈련, 모든 기술을 마치 어제 일처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구나. 게다가 내가 오늘 한 일로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을 테고 걱정되어 할아버지.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복할지도 모르잖아요. 박 씨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걱정 마라. 난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오래된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그리고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 그날 밤 박 씨의 꿈속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베트남의 짙은 녹색 정글, 총성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그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내의 한 술집 뒷방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망신당한 김민철과 그의 동료들이 조직의 간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 병신들아, 노인네 한 명을 못 제압하고 뭐하는 짓이야? 중년의 남자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어요. 형님, 그 할배가 보통 할배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강 회장님이. 알아, 이미 들었어. 남자가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노인네 한 명 때문에 망신당하는 걸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김민철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닙니다, 형님.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래, 꼭 갚아. 그 노인네가 누군지 알아냈어?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네, 박중호라고 합니다. 75세, 혼자 살고 있고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김민철이 대답했어요. 남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좋아. 그럼 적당히 혼내줘. 하지만 너무 과하게는 말고. 강 회장님이 신경 쓰고 계시거든. 김민철의 얼굴에 복수심이 어렸어요. 네, 형님. 확실하게 혼내주겠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다른 두 곳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운명이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갈망하는 노인이, 다른 한쪽에서는 복수를 계획하는 젊은이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래된 전쟁의 기억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어요. 이틀 후 아침, 박 씨는 평소처럼 일찍 기상했습니다. 손자 현우는 어젯밤 늦게 귀가한 후 아직 자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박 씨는 가볍게 운동복 차림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둘레를 한 바퀴 돌기로 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았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행을 감지하는 기술, 위험을 예측하는 직감,
그리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까지. 박 씨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 동네 산책로로 접어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에 맞춰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너무 규칙적이고 의도적으로 느껴지는 그 소리. 박 씨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이미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산책로가 한적한 구간으로 접어들자 갑자기 앞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운동복 차림, 낮게 눌러쓴 모자, 그리고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분명 우연히 마주친 동네 주민들은 아니었어요. 박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뒤에서도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3명 정도로 보였습니다. 총 5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박중호 씨? 앞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쳤던 청년 중 하나였어요. 그렇소. 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 형님들 망신 준 할배 맞지? 청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좋은 아침이네. 산책하시나 봐요? 박 씨는 말없이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도망갈 길은 없어 보였어요. 5명을 상대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폭력적인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요? 박 씨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청년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건? 뭐 간단해요. 할배가 우리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려고 왔어. 그 순간 뒤에 있던 남자들이 박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박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첫 번째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5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누군가의 주먹이 박 씨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격한 고통이었습니다. 박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할배, 이제 좀 조용히 살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청년이 박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 아침 조깅을 나온 주민이 이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빨리 끝내고 가자. 그들 중 한 명이 재촉했습니다. 청년이 박 씨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다음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될 거야. 시장에서 보이지 마, 할배. 알았지? 그들은 박 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채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일었어요. 주민이 달려와 그를 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그저 오해가 있었을 뿐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온 박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고 입가에는 피가 약간 맺혀 있었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갈비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베트남 정글 속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후 임무를 계속해야 했던 그 순간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계곡물에 씻으며 감정을 억누르던 그때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시작되는 건가? 그때 현우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박 씨는 재빨리 상처를 감추고 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자 현우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에 상처가. 아니다. 산책하다가 넘어졌어. 박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어제 그 동영상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어요.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고요. 박 씨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시장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년의 전설이라고도 하고 내가 무슨 영웅이야. 그저 나이든 퇴역 군인일 뿐이지. 박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현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현우가 보여준 화면에는 시장의 한 가게가 엉망이 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반찬 용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이수진 씨 가게를 습격했대요. SNS에 올라온 글인데 아마도 그날 시장에서 할아버지랑 싸웠던 사람들이 한 집 같아요.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진, 그 젊은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니 그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걸까요? 주소가 어디지? 박 씨가 급하게 물었어요. 네, 여기요. 현우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금방 돌아올게. 박 씨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개입 때문에 무고한 이수진이 피해를 입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교차했어요. 옆구리가 여전히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소망은 이제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적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조용히 장사를 하고 있었고 대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 후에 침묵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이수진의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임시로 합판으로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찾으시는 분인가요? 옆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수진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박 씨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그 노인분이시군요. 동영상에서 봤어요. 가게 주인이 박 씨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수진 씨는 괜찮으신가요?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가게만 엉망이 됐죠. 지금은 친구네 집에 가 있을 거예요. 너무 놀란 것 같았어요. 가게 주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난리를 쳤대요. 다들 그 조폭들이라고 하더군요. 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가게 주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잠시만요. 몇 분 후 이수진이 시장 뒤편 작은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 씨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이수진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수진 씨,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원망까지. 박 선생님, 이수진이 힘없이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우려다가 오히려. 박 씨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겼을 거예요. 가게는 많이 망가졌습니까? 박 씨가 물었어요. 네, 다 부숴놓고 갔어요. 물건도 다 엎어버리고.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거라고 협박한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하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박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약자를 도우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그건 어떻게? 박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동영상 댓글에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그날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박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지요. 이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봤어요.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시장을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제 전부거든요.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였어요. 폭력과 위험이 가득한 그 세계로. 하지만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수진과 다른 시장 상인들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강기태였습니다. 잠시만요. 박 씨가 이수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중호 씨, 듣자 하니 오늘 아침에 습격을 당했다면서요? 강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박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모를 수가 없지. 이 바닥에서는 소문이 빨라. 강기태가 답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녀석들, 내가 아는 조직의 사람들이요.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시장 가게도 습격했더군요. 박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있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강기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화한 이유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어디서 만날까요? 박 씨가 물었어요. 동대문 근처 옛날 단골집에서 8시에. 강기태가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박 씨는 다시 이수진에게로 돌아왔어요. 이수진 씨,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생겼소. 박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소.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평화로운 노후만을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약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옛 전우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지역을 떠나거나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거나. 어느 쪽이든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동대문 근처 낡은 식당, 오래된 추억이 담긴 그곳에서 박 씨와 강기태가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는 예전 그대로였고 사장님도 여전히 같은 분이었어요. 다만 둘의 모습만 50년이라는 세월만큼 달라져 있었죠. 벌써 50년이 지났구먼. 강기태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맹호작전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앉아서 술을 마시지 못했소. 박 씨도 잔을 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소.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술잔을 기울였어요. 50년 전 그들이 함께 수행했던 비밀 작전의 기억이 두 노인의 마음속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기억하시오? 68년 그 작전을. 강기태가 물었어요. 우리 팀원 12명 중 살아 돌아온 건 단 4명뿐이었지. 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적진 깊숙이 침투했던 임무, 동료들의 희생, 그리고 그가 내려야 했던 어려운 결정들. 잊을 수가 없지. 박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끔 꿈에서도 그날의 총성이 들려. 강기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자고 한 이유는 그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으려 하오.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오. 오늘 아침에 맛보기로 경고를 받았으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해. 그 녀석들. 강기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들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아침에 박 씨를 습격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날 시장에서 마주쳤던 김민철이었습니다. 어이, 강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김민철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 이게 누구십니까? 시장의 영웅 할배셨죠? 강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철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뭐라 했었지?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형님 짓이에요. 김민철이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할배한테 확실한 맛을 보여주래요. 재수없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박 씨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 씨, 괜찮소? 내가 처리하지. 김민철이 박 씨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시장에서는 운이 좋으셨지만 오늘은 달라요. 병원에 실려가게 될 거예요. 아니면 더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식당 안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도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게. 박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밖에서 이야기하지. 이야기? 웃기시네. 김민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배랑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냥 맞고 반성이나 하라고. 박 씨는 강기태를 바라봤어요. 강 씨,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소? 강기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겠소? 박 씨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시오. 이 정도는. 그 순간 김민철이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노인을 향한 기습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박 씨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박 씨는 김민철의 공격을 비켜갔어요. 그리고 상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민철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그의 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뭐야? 김민철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노인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날 시장에서 본 것보다 더 능숙한 기술이었어요. 밖으로 나가자꾸나. 박 씨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손님들께 폐가 되겠소. 그의 말에는 묘한 위험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군 시절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 목소리로 말이죠. 김민철을 비롯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기태도 뒤따라 나갔어요. 식당 뒤편 어두운 골목. 그곳에서 최후의 대결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운이 없을 거야, 할배. 김민철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다섯이고 당신은 혼자야. 골목 끝에서 또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총 7명이 박 씨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강기태가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민철아, 그만두자. 이건 아니잖아. 회장님, 비키세요. 형님 명령이에요. 김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책임질게.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강기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철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어두운 골목에서 차갑게 빛났어요. 마지막 기회야, 할배.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박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베트남 정글에서 수많은 위험을 헤쳐나왔던 특수부대 군인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50년 전 박 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위험한 적들을 상대했네. 그들은 진짜 살기 위해 싸웠고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이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달라. 당신들은 그저 남을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찾는 어린아이들일 뿐이야. 김민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뭐,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죽여버릴 거야. 그가 칼을 들고 박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박 씨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한치의 낭비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칼을 든 김민철의 팔목을 정확히 붙잡고 부드럽게 꺾었어요. 놀라운 통증에 김민철은 칼을 떨어뜨렸고 그 순간 박 씨의 무릎이 김민철의 복부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으악! 김민철이 고통에 몸을 웅크렸어요. 다른 청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의 훈련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휘두른 주먹을 피하며 손목을 잡아 몸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 청년은 뒤에서 안으려 했지만 박 씨는 이미 그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부드럽게 몸을 틀어 청년의 팔을 잡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 다른 청년에게 밀어붙였어요. 두 청년이 서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세 명의 청년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그들 사이로 들어가 있었어요. 정확한 지점을 공략해 각각의 청년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청년들은 쓰러지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제대로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두 명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7명의 젊은 조폭들이 모두 제압되었어요. 그중 어느 누구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모두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숨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김민철에게 다가갔어요. 젊은이, 기억해두게. 박 씨가 김민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내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50년 전 정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 결연한 의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진짜로? 김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야. 다만 젊은 시절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일 뿐이지. 강기태가 놀란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어요. 여전하군요, 중호 씨. 50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맹호로군요. 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제 그저 박중호일 뿐이요.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중년의 남자가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군요. 박중호 선생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7명을 상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제압하다니. 강기태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형님, 어쩐 일로? 강 회장,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건가? 날 배제하고. 남자가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그냥. 강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박 씨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호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죠.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할 뿐이었습니다. 제 부하들이 실례했군요. 서진호가 바닥에 쓰러진 청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젊은 애들이라 혈기가 넘쳐서 말이죠. 그가 김민철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선생님께 사과해. 김민철을 비롯한 청년들이 놀란 표정으로 보스를 바라봤어요. 네, 형님, 이게 무슨, 내가 뭐라고 했어? 사과하라고. 서진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민철은 어쩔 수 없이 박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진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들 꺼져. 청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골목에는 박 씨, 강기태, 서진호와 그의 경호원들만 남았습니다. 박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서진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조직에서 어르신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강 회장처럼 말이죠.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양하겠소. 그런 세계는 이제 내게 맞지 않소. 아쉽군요. 서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아무도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박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반찬 가게 주인도 마찬가지겠지요? 물론입니다. 모든 시장 상인들이 평화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진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도 사업이 잘 되려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하니까요. 강기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쟁이 피해진 것 같았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진호가 말을 이었어요. 가끔 저희 젊은 친구들에게 한두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군요. 오늘 본 실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오랜 시간 목숨을 걸고 익힌 것들이니까. 서진호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서진호와 그의 경호원들이 떠난 후 강기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소. 진호 형님이 직접 나타나다니. 그가 보스인가?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이 지역 조직의 최고 책임자지요. 과거에 조폭 출신이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사업체도 여럿 운영하고 있소. 강기태가 설명했어요. 그가 당신을 인정한 것 같소. 정말 다행이야.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특수부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요? 강기태가 물었어요.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해 볼 생각이요. 물론 필요하다면 다시 나설 준비도 되어 있지만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50년 전의 전우에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소? 다른 생존 전우들도 만나보는 게 어떻겠소? 강기태가 제안했어요.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화했어요. 5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와 화해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박중호 75세의 평범한 노인이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맹호가 될 준비가 된 사람.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갈등은 끝이 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조폭들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수진의 가게도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박 씨가 시장을 찾았을 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상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 일부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이수진의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환한 미소로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은 이전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 진열장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이수진이 박 씨에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반찬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시장에서 특별한 손님이 되었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닌 모두가 존경하는 어르신으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임무 수행 후에 그 느낌, 누군가를 보호했다는 그 뿌듯함,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문을 열고 반겨주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박 씨는 반찬 세트를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현우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더 행복해 보이세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그 일부를 묻어두고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현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실제의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저도 더 많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베트남에서의 일들, 특수부대에서의 경험들,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50년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랑스러웠던 기억들, 이제 그것들을 손자에게 전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씨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들, 전우들과의 우정, 생사를 넘나들었던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웠던 삶의 교훈들. 현우는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평화를 사랑하는지, 왜 약자를 돕는 일에 나서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현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니. 박 씨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모든 세대에는 자신만의 전쟁이 있다고. 그의 세대는 실제 전쟁을 겪었지만 현우의 세대도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기태였어요. 중호 씨, 오늘 모임 장소가 바뀌었소. 내 별장으로 하기로 했어. 강기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당신을 만난다고 정말 기대하고 있소. 박 씨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50년 만에 옛 전우들을 만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강기태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3명의 노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의 기운이 살아있었어요. 맹호, 정말 너였구나. 한 노인이 박 씨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다들 박 씨의 별명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5명의 전우가 5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때 베트남 정글에서 함께 목숨을 걸었던 특수임무팀 맹호 부대의 생존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잊고 싶었던 기억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네가 살아있다니 정말 기적이야. 전우 중 한 명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자네가 그 작전에서 전사했다고 생각했었네.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그날 임무 이후로 맹호는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손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님은 이수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수진 씨가 찾아오셨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약간 수줍은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수진이 선물을 내밀며 말했어요. 시장 상인들 모두가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박 씨는 쑥스러운 듯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수진은 또 다른 소식도 전했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박 씨를 시장의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가끔 시장을 방문해 조언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이에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생긴 셈이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밤 박 씨는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5년이라는 긴 여정,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만남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베트남의 청년 군인이었던 과거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던 중년의 시간도, 그리고 이제 시장의 영웅이 된 노년의 현재도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5세에 다시 한번 자신을 재발견하게 될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박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경험에서 오고 진정한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시장에서의 작은 용기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때로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후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시장에 갈 날이었거든요. 이제 그곳은 단순한 장보기 장소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전장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자 필요할 때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곳, 박주모 할아버지의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